지금 이제 우리 김해를 중심으로 한 가야불교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김수로 왕이 당시 이제 허황무가 이제 불경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유화상이 이곳에 와서 불법을 전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는 이 삼국의 불교 전례를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하는데, 이것이 이제 김해의 여러 가지 유적이라든지 또 역사적인 이런 것을 통해서 예를 들면 이제 장유화 밑에 이제 사찰 이제 폐사지를 또 이렇게 얼마 전에 종단에서 그것을 발굴을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어떤 역사적인 어떤 그 사실, 명확한 어떤 사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김수로 왕과 허황무에 대한 것은 설화로만 남아 있는 거예요. 설화로.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김해에 가면 왕우사라는 절도 있고, 그죠? 그 왕우사가 이제 허황무가 머물렀던 그 사찰이에요. 그리고 이제 김해의 여러 뭐 장유황 같으면 장유화상에 머물렀던 곳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 우리가 이 말하는 가야불교의 역사가 우리 역사에 이제 들어온다. 이것을 이제 계속해서 누가 막냐 하면 기독교인들이 막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가야불교 자체를 이제 부정하는 거죠. 부정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서에는 불교 전례를 삼국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가야불교부터 시작한다면 200년 정도로 앞당겨지죠.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온 지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삼국시대로부터 하면 1700년이 되지만은 200년이 되면 한 1900년, 2000년 정도가 되는 거죠. 이런 어떤 역사적인,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김해 지역에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또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에서도 이 가야불교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역사에 확실하게 자리 잡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자, 이 동진시대 때 인도에 승려했던 마라난타가 이제 불교를 전해지게 되는데, 이제 이 고구려도 그렇고, 백제도 그렇고, 이제 신라도 그렇고, 전부 이제 불교를 받아들이는 중심이 누구냐면 왕들이 불교를 받아들여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어떤, 쉽게 말해서 이제 어떤, 우리가 말하는 외래, 바깥에서 들어오는 어떤 이러한 어떤 이 종교의 형태가 특히 불교 같은 경우는 크게 탄압을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 이제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왕이 불교를 받아들였다라는 부분이에요. 특히 이제 백제 시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법성포에 있는 이 이제 백제 불교의 최초의 이제 불교가 전해된 이게 이제 마라난타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새로 만들어진 절인데, 이곳이 이제 최초로 이제 마라난타 스님이 이곳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역사적인 장소죠, 그죠? 특히 이 백제 시대 때는 여러분들이 성왕이라는 임금이 우리가 이제 백제사를 공부하면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이 성왕이 이제 일본에 불교를 전하게 되고, 특히 불경과 율사를 일본에 보내게 된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일본은 이제 이 백제 불교 전례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반대 입장을, 본인들이 불교를 받아들인 것은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인 것이지, 예를 들면 삼국의 시대 때 백제로부터 또 고구려의 영향,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이제 역사적인 측면에서 부정을 하죠.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고구려나 또 백제 때 일본에 이제 불교를 전하는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그 일본에 문자를 전하게 된 것도 이제 왕인 박사라고 하는 거죠. 이분이 이제 백제에 건너가서 이제 글자를 가르치고 문자를 전했다라고 하는 이런 역사적인 기록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26대 이 백제 성왕은 가장 백제 시대 때 어떻게 보면 화려했던 왕조가 바로 이 성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겸익 스님을 중심으로 해서 오부유를 번역하기도 하고, 특히 이제 어떤 계율을 중심으로 한 백제 불교를 정리했던 왕이 바로 이제 이 성왕입니다.
그러면서 29대 왕이었던 버방이라는 임금 같은 경우는 살생을 금하게 하고, 그죠? 그다음에 왕흥사라고 하는 사찰을 건립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백제권의 이제 불교를 보면 뭐 부여라든지 공주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이제 백제가 이제 조금 영토를 넓혔을 때는 익산까지도 이제 백제 불교의 영향권에 들어오는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백제 시대 때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해야 될 스님은 겸익이라고 하는 스님인데, 바로 이제 백제 시대 때 율종의 시조로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륵이라고 하는 스님은 일본의 삼론학을 펼쳤던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해총이라고 하는 스님도 마찬가지로, 이 해총 스님은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제 당시 고려의 해자 스님과 함께 일본의 이제 성덕태자라고 하는 이 인물은 유명한 인물이에요. 일본에서 쇼토쿠 태자라고 불려지는데 이 태자의 스승이 되기도 해요. 일본에서. 그래서 해총과 해자라는 스님이 일본 태자의 이제 스승이 되기도 하는 이런 기록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8쪽에 넘겨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일본, 우리가 백제 최초로 전해졌다라고 하는 마라난타라고 하는, 새롭게 다 만든 절들이에요. 이런 이제 처음 전래됐던 그 곳에 이제 이런 절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라를 보게 되면, 신라는 이제 박혁교 사례로부터 시작해서 56대 경순왕까지를 우리가 보는데, 처음에 이제 고구려 때 무코자라고 하는, 그죠? 그 다음에 아도라는 이제 스님이 이제 불교를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래라고 하는 집에서 불법을 전했다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모래라게 털모자, 털레 해갖고 이게 이제 나중에 절이라는 용어로까지 이제 변화되었다, 이런 이제 일설도 있습니다. 신라가 불교가 공인이 된 것은 6세기에 와서 공인이 됩니다. 바로 이제 23대 왕이었던 버풍왕이죠. 이 버풍왕에 의해서 불교가 이제 공인이 되고, 이 공인이 되는 계기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2차원의 순교의 얘기가 전해지죠, 그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뭐 신하들이 반대를 했죠. 그런데 이제 2차원의 순교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국 불교사에서 불교를 전래되는 과정에 이제 순교의 장면이 딱 하나 나오는 것이 바로 2차원 순교예요. 그래서 이제 백제 신라의 불교가 공인이 되고 24대 왕인 진흥왕, 진흥왕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여러분들 경주에 가면 아주 보문단지 가기 전에 보면 그 터가, 넓은 터가 나오는데 그 터가 황룡사터예요. 황룡사. 거기에 이제 구충 목탑으로 세워졌었는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는 소실이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당시 백고자법회를 열고 여러 이제 불사를 진행을 합니다. 진행하는 특히 이제 화랑 제도를 그죠? 창시를 하고, 이것이 이제 삼국통일의 원동력이 됐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 황룡사 구충석탑 목탑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643년에 자장 스님의 요청으로 이 탑이 건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탑을 세움으로써 이제 여러 왜구들이라든지 다른 어떤 침략을 막기 위해서 이제 세워졌는데, 고려 때 몽골이 침략함으로 인해서 이 황룡사 구충목탑이 소실이 됐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제 이 황룡사의 어떤 이 탑을 나중에 이제 만약에 황룡사 구충탑이 이렇게 세워졌다면 이 정도의 아마 규모의 사찰이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돌 석축남, 그죠? 주축돌만 이렇게 쭉 남아 있는데 그 주축돌을 중심으로 해서 황룡사가 어떤 사찰이었을까 이렇게 조감도를 그려보니까 이 정도의 규모의, 이 황룡사는 어디에 있어요? 신라 서라벌 도성 안에 있는 이제 사찰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탑을 바로 이제 중심으로 해서
모든 당시의 신라인들이 불법을 이렇게 신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이제 스님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죠. 190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원광법사, 이제 원광법사 하면 세속 5개를 그죠? 화랑도 정신의 세속 5개를 이제 만드신 분이 바로 원광법사입니다. 그죠? 뭐 세속 5개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643년에 귀국해 이제 돌아왔던 자장 스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라 하면 의상, 자장, 원효, 이 원광법사도 있지만은 이 대분이, 이 세 분이 이제 신라 삼성이다라고 불려집니다. 그만큼 이제 이 세 분의 영향력이 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황사, 그 다음에 홍룡사에 머물면서 석대승론과 보살계본을 강의하고 통도사를 창건하고 금강계단을 세워서 그죠? 당시에 모든 스님들을 전부 이제 지도하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자장스님입니다. 드디어 이제 이 삼국 시대가 마치고 나서 이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죠, 그죠? 최초의 이제 통일 국가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에도 보듯이 이제 신라가 전체를 이제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발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그죠? 자, 이런 이제 통일 왕조를 이루게 되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통일 신라 시대 때는 불교가 더 꽃을 피우게 되는 시대가 바로 이 통일 신라입니다. 당시 이제 여러분들 191쪽에 보시게 되면 이때까지는 뭐냐면 불교가 귀족 불교의 형태였다고 해요. 귀족 불교라는 말은 뭐냐면 왕족만이 이제 불교를 신봉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죠? 어떤 당시 이제 그 서열제도가 있었잖아요. 그죠? 진골 출신이라든지 뭐 성골이라든지 이런 어떤 왕족 출신들만이 이제 불교를 이렇게 신봉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통일신라 시대가 되면 특히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원효 스님인데 이 원효 스님에 의해서 불교의 대중화가 이루어지게 돼요. 사실 이제 그 중심은 원효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해숙이라는 스님의 이름도 나오죠, 그죠? 이 해숙 스님 같은 경우도 이제 당시 신라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늘 중생들을 교화하다가 한평생을 수행했던 인물이고, 해공이라고 하는 스님도 마찬가지예요. 해공이라는 스님도 북외화상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기도 했는데, 항상 이제 허름한 옷을 입고 삼태기를 짊어지고 이렇게 이제 마을을 다니면서 조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괴각스러운 행동을 했지만은 이러한 스님들의 삶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민중들에게 퍼지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92쪽에 보시면 대안이라고 하는 스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대안 스님도 유명한 분입니다. 항상 이제 그 장터 이런 데 다니면서 이렇게 바루를 두드리면서 이렇게 막 대안 이렇게 소리를 외쳤다라고도 하고요. 특히 이제 이 대안 스님 같은 경우는 이제 왕이 이 궁궐에 모셔서 경을 설하기를 여러 번 요청해도 왕궁에 들어가지 않고 일반 그냥 평민과 더불어서 수행을 했던 인물이 바로 대안이고, 원효 스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까 이제 원효 스님, 이 원효 스님 같은 경우는 늘 이제 숙복을 입고 일반 평민복을 입고 스스로 소송거사라고 이렇게 하면서 항상 무예춤을 추고 천천만락을 다니면서 민중들과 함께 이렇게 이런 이제 이 모습들이 이제 일반 서민들에게 불교가 전파되는, 그래서 이제 이 원효 스님 같은 경우는 사람들에게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게 하고, 그죠? 부처님의 명호를 이렇게 함께 부르면서 불교를 전했던 인물이 바로 이러한 원효나 대안이나 이런 스님들이에요. 그래서 당시 이제
귀족들은 귀족들 나름대로의 어떤 불교를 향유했지만은 또 이러한 서민들은 서민들 나름대로의 스님들이 이들을 교화하고 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3쪽에 보시게 되면 진표라고 하는 스님이 있는데 이 진표 스님은 율사입니다. 율사.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한국 불교의 어떤 율의 그런 맥을 이었던 분이 바로 진표 율사입니다. 자장율사, 진표 율사 이런 이제 율사들이 신라 시대 때 활동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이제 신라 하대 그러니까 신라 하대부터 통일신라 고려 때까지 이제 선종이 적용돼요. 우리가 이제 중국 불교사를 지난번에 여러분들 보시면서 중국의 당대 때 선종이 크게 일어난다 했죠, 그죠? 이 당나라 때가 언제예요? 쉽게 말해서 이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그 시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라의 스님들이 어디냐면 중국에 유학을 많이 갑니다. 교를 하는 스님도 중국에 유학을 가고 선을 하는 스님들도 중국에 유학을 가서 중국에 가서 이제 법을 배워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이때가 한 9세기경이 되는데 범랑이라고 하는 스님은 이제 당시 중국의 도신의 성법을 받아오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신행이라는 스님은 북종선을 전례하고, 근데 이것은 이제 널리 이제 크게 펼쳐지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중요해요. 도의라고 하는 스님과 홍척. 그래서 이제 이 도의 스님의 이제 성법이 우리나라에 전해지게 되는데, 바로 이제 이 육조 해능의 이 제자들이에요. 마조라든지 서당 지장이라든지 이런 스님들은 육조 스님의 법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조계종의 선법이 바로 이 도의선사로부터, 그러니까 이 도의선사의 선맥은 누구예요? 육조 해능이고, 육조 해능의 선맥은 달마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한국 선종이 맥을 전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당에서 남종선을 전수받은 유학생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신라 말에서부터 고려 초까지 형성된 것이 바로 구산선문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선종이 이렇게 널리 퍼지게 됐던 것이 바로 이제 신라 하대부터 고려 초까지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구산선문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해를 좀 하면 좋은데요. 당시에 이제 오교 구산이라고 이렇게 이제 불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가 그만큼 이제 교로는 9개의 교종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구산이라 해서 이제 9개의 선문이, 이 선종이 형성되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교는 보면 이제 열반종, 율종, 화엄종, 법상종, 법성종 이런 이제 5교의 종파가 성립이 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국 불교사에서도 그죠, 중국 당대 때 이제 많은 교종의 그런 어떤 종파들이 형성이 되죠, 그죠? 그래서 그런 영향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화엄종 같은 경우는 원효라든지 의상이라든지 이런 이제 분들이 화엄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상 스님, 그다음에 원효 스님 이런 스님들. 그 다음에 이제 법상종은 이제 진표율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법상종은 이제 그 중국의 현장 스님으로부터 해서 원측, 도중, 대연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상종은 이제 유식을 중심으로 한 학파예요. 그 다음에 이제 원측 스님 같은 경우도 이 원측 스님은 신라의 왕손입니다. 왕자 신부님에도 출가를 해서 당나라에 가서 유식을 배워옵니다. 그죠? 당시 스님은 이제 중국어에도 능통하고 산스크리트어에도 능통해서 당시 이제 당나라 태종으로부터 도첩을 받아서, 그래서 스님께서는 많은 이제 저서들을 짓게 되는데 대부분이 이제 유식과 관련된 저서들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예를 들면 법상종에 이런 어떤 유식을 이제 중심으로 이제 인물을 연구하려고 하면 원측 스님 같은 이런 분들을 이제 공부를 하죠. 그 다음에 열반종, 법성종, 그 다음에 율종은 이제 자장 스님에 의해서 그죠? 개창이 되게 되고, 그래서 당시 이러한 오교의 종파 교종이 형성이 되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삼국불교 수용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불교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의 특징이에요. 이게 이제 중요한 가장 핵심 내용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현세 이익적 경향이 있었다. 현세 이익적 경향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삶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기존의 어떤 토속 신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불교라는 종교가 들어오기 전에 뭐 해를 숭상하고 달을 숭상하고 오래된 이런 어떤 자연 숭배 신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갖고는 뭔가 어떤 민중들의 삶에 있어서의 어떤 바라는 마음, 또 어떤 재난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을 충족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등 종교인 이 불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재난으로부터 또 재앙으로부터 그죠? 평안을 얻고 이런 현세 이익적 경향. 그래서 기복적이고 주술적 신앙의 대상이 됐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점점 이제 어떤 기존의 어떤 자연 숭배 신앙이 불교로 이렇게 흡수되어져 가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삼국시대 때 나타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호국신앙적 경향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불교를 받아들인 이유 중에 하나가 첫째는 뭐냐면 불교를 통해서 나라를 좀 더 이렇게 안정되게 유지하고자 했다는 점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이 불교를 통해서 뭐요? 자기의 어떤 왕권을 강화하게 한 목적이 있었고 이것은 이제 고려시대 때까지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향들이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해서 딱 맞아떨어진 거죠. 왕의 입장에서 보는 백성들을 불교라는 종교를 통해서 편안하게 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왕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삼는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라의 불교 사상의 전개를 보게 되면 학문적으로 가장 영성했던 시대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우리가 뭐 원효 스님, 의상 스님, 자장 스님, 그죠? 이런 스님들을 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가장 어떤 불교의 학문적인 어떤 발전을 이루었던 시대다. 그래서 이제 교학으로도 이제 앞에서 봤듯이 오교가 성립이 되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교학에 있어서도 융합 조화적 풍조가 강화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종파의 사상을 가지고 다른 종파와 연결해서 불교를 이렇게 연구하는 이런 사상들이 만들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신라 말에 선이 이제 유입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민중 불교를 이해하는 이런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당시 이제 삼국을 거쳐서 통일신라 시대 때 나타났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7쪽에 보면 이제 구산선문이 도표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산문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이 선문이라고도 하고 구산산문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중국 선종도 산중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총림도 형성이 되고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이 선종은 주로 지방을 중심으로 한 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가지산을 중심으로 한 이제 도의선사. 이 도의선사는 이제 우리 조계종의 종조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도의선사는 조계종의 종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초로 남종손을 전래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남종손은 해능의 선을 남종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남 장흥에 가면 보림사라고 하는 절이 있죠, 그죠? 그다음에 실상산문이라 해서 홍척 스님이 이제 전해지게 되는데 우리가 남원 실상사를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동리산문 태안사를 얘기하고 그죠? 성주산문은 성주사지. 이제 무협 스님이 이제 계산조가 되고요. 사굴산문은 저 강원의 강릉의 불산사지 이제 사굴산. 그래서 이제 이 사굴산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법풍사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합니다. 밑에 이제 사자산문 같은 경우는 도윤 스님이 이제
영월의 법봉사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복림산문은 이제 창원에 있죠, 그죠? 그래서 복림사지만 남아 있어요. 복림사지만 남아 있고, 그다음에 현옥 스님이 계산조가 되고, 수미산문 이영 스님 희양산문, 우리가 이제 봉암사를 희양산문. 그래서 당시 이제 이러한 9군데의 선문이 신라 말부터 해서 고려 초까지 걸쳐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조계종이라고 하는 이 종의 종지 또한 뭐다? 선종에 해당되는 그러한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일신라도 막을 내리고 고려의 불교가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이 고려는 말 그대로 이제 고려가 건국되면서 이때도 이제 불교의 어떤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왕공 강화를 이렇게 이루게 돼요. 그래서 태조 왕건은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훈요 10조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갖고 왕권을 좀 더 강화하는 거예요. 불교를 이제 기본으로 해서 강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고려 초기의 왕권 확립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무신 정권의 지배와 원의 지배의 사이에서 무신 정권이 약 한 100년 정도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이제 늘 이 고려 말이 되게 되면 이 무신 정권과 그 다음에 이제 문신과의 어떤 갈등 다툼이 늘 일어나게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고려 때는 이제 3번에 걸쳐서 거란이 침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밀란들도 고려 말에는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원이 고려를 지배하게 되고, 그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고려의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첫 번째 199쪽에 보시게 되면 신라 말에 구산성문이 확립이 되죠. 고려까지도 이제 이것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태조 왕건이 불교를 숭상해서 불교를 건국 이념으로 삼아요. 그래서 국교가 이제 불교가 됐던 시대가 바로 고려입니다. 그죠? 그래서 국가 신앙으로 정착을 하게 돼요. 특히 이제 이 도선 스님, 우리 도선하면 이제 풍수지리설, 도참설로 유명한 이제 스님이죠, 그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명산에 명찰이 많은 이유가 있는, 모든 명당 자리에는 다 절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선 스님에 의해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동국의 흉처를 사탑으로 뒀고, 그죠? 더하여 사원의 군사적, 경제적 실용성을 높여보자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사찰에 있는 그 터는 굉장히 우리가 터가 센 터예요. 그러니까 그 터를 우리가 예를 들면 일반 뭐 이렇게 민가나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그 터의 기운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터에는 뭐다? 이제 절이라든지 탑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우는 거죠. 세워갖고 그 터를 이제 기운을 딱 제압을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도선 스님 같은 경우는 풍수지리설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훈요 10조를 이제 세워주고, 그죠? 태조 왕건이. 그래서 이 훈요 10조의 3개의 조를 보게 되면, 이제 보시면 첫 번째가 불교를 숭상하고 사원의 폐단을 언단하라. 그래서 첫 번째가 불교를 숭상하라는 이제 첫 번째 이 조항을 만들게 돼요. 그 다음에 사원을 함부로 짓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이 절을 너무 그냥 막 지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것도 이제 국가에서 통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6번째가 연등과 팔관 등을 소홀히 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고려 때 이제 우리가 연등에, 지금의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 그 연등 축제 있죠, 그죠? 연등 축제가 바로 이 고려 때부터 성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연등에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잖아요, 작년에. 등재가 돼서 이것이 이제 바로 고려 때부터 시작된 연등회와 팔관회 이런 것들이 이제 성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전과 역사를 널리 읽어서 옹고지신의 교훈을,
그러니까 이게 10가지 이제 10조를 태조 왕건이 이제 정치 훈령으로 내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200페이지 넘겨보시면, 이제, 고려 왕조들도 이제 불교를 많이 숭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대표적인 임금이 이제 광종 임금이에요. 이 광종 시대가 이제 고려가 가장 왕권이 강화됐던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당시 이제 승가 제도를 해요. 승가. 스님들을 이제 시험을 보는 제도를 만듭니다. 승가 제도를 만들어서 이제 당시 이제 많은 스님들을 이제 이렇게 공부를 시키도록 하죠. 특히 이제 광종의 임금은 귀법사라고 하는 절을 창건해서 당시 이제 균여라든지 탐문 이런 스님, 탐문 스님 같은 경우는 대단한 당시에 이제 고승이었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제도 개혁들을 합니다. 흠화사를 세우고 유엄사, 삼귀사 이런 많은 절들을 왕권에서 세우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서울에 가면 태조가 세운 흥천사, 이 흥천사는 이제 실제 이 태조는 누구냐면 이성계가 세운 절이 이제 서울에도 아직 이제 남아있는 굉장히 큽니다. 이게 거의 폐허가 됐던 절을 지금 이제 성북구 쪽에, 성북동 쪽에 있는데 새로 이제 절을 굉장히 다시 일으키고 있는 절입니다. 이런 절들이 보면 이제 왕이 직접 이제 그 세운 절들이 당시에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해거 스님을 국사에 앉히고 탐문 스님을 왕사에 임명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국사와 왕사 제도를 제도화했다라고 하는 여기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려 때 고려 광종 시대 때 이제 왕사, 국사, 왕사나 국사나 이제 전부 뭐요? 임금의 정치의 스승이죠, 그죠? 임금에게 어떤 정치적인 조언을 하고 가르침을 주는 그런 위치가 바로 왕사와 국사의 그런 어떤 위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당시 이제 활동했던 스님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재관 스님 같은 경우는 광종 때 고승입니다. 광종 때 고승이고 천태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가르침을 전하고 의통 스님, 아까 얘기했던 이제 탐문 스님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스님도 이제 그 광종 임금이 태어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했던 이 스님이 바로 이 탐문 스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광종 임금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얼마나 스님을 지극하게 보셨겠어요, 그죠?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탐문 스님은 귀법사의 주지로 있으면서 왕사에 임명되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이제 가야산에서 입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균여라는 스님도 우리가 이제 잘 보아야 되는데 당시 이제 의상 또 이제 원효 스님에 이어서 이 균여 스님은 화엄학을 아주 깊이 연구했던 스님으로 균여 스님이에요. 그리고 이제 202페이지 넘겨보시면 현종 때는 현종 임금은 이제 당시 이제 고려 시대 때는 왕자들이 출가를 많이 한다고 했어요, 그죠? 왕자들이 출가를 많이 해서 이제 스님이 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고려 때 이제 16명의 국사가 나왔다고 그러죠. 그것이 어디에 송광사에 송광사에 당시 고려 때 16명의 국사가 배출되어져서 우리가 이제 승보사 자리를 하는데 이 현종 임금도 이제 12살 때 이제 승려가 되었다가 이제 다시 왕위에 오르죠, 그죠? 왕위에 오르고 이때 이 현종 임금은 이제 대장경, 초조 장경을 이제 이 불사를 시작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정종 임금 때는 이제 경행의식이라고 하는 의식을 하게 되는데 당시 이제 어떤 재앙을 물리치기 위한 행사로서 이 경행의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왕반야경을 이렇게 이제 독송을 하면서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이제 걸어가는 이런 어떤 의식들을 이제 정종 임금 때 하게 되고 문종 임금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문종의 넷째 아들이 이제 바로 대각국사 의천 스님이에요. 그래서 고려 때 이제 천태종을 이렇게 이제 창종했던 인물이 바로 대각국사 의천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려시대 때는 많은 스님들이 정말 왕자 출신에서 출가를 해서 이제 국사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부처님의 경전을 연구하기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각국사 의천은 천태종의 계조가 되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교손일치를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전도감을 설치해서 이제 다시 말해서 이제 화폐 제도를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03페이지 넘겨보시게 되면 이제 대각국사 의천에 의해서 이제 천태의 입장에서 선을 이해하는 이런 가르침들을 하게 되고 인종 때 이제 묘청의 난이라고 하는 난이 이제 여러분 아마 역사 시간에 들었을 거예요, 그죠? 당시 서경의 승려였던 묘청이 반란을 일으키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반란이 이제 실패로 끝납니다, 그죠? 그리고 삼국사기가 김부식에 의해서 1145년에 완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이 화려했던 고려 불교는 고려 말이 되게 되면 많은 이제 어떤 피해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왕권의 옹호를 받고 그냥 너무 그래서 심지어는 고려사라고 하는 그 역사서에 보게 되면 그 당시 불교의 어떤 아주 그냥 이 부패 이런 것들이 전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찰이 그냥 세금을 그죠? 요즘 말하는 고리대금업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기록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불교가 점점 이제 하락의 길을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당시 이제 왕실 불교의 타락이라고 하는 내용을 잠깐 우리가 보게 되면 특히 이제 이때는 이제 무신 정권과 무인 정권이 이제 굉장히 이제 다툼을 벌였던 시대인데 당시 이제 명종 4년 때 개경의 승려 2,000명이 무인 정권을 이제 깨뜨리기 위해서 나섰다가 이제 전부 토벌되는 이런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스님들이 굉장히 어떤 정치 권력과 이렇게 밀접한 이런 어떤 역사적 이야기들이 이 고려사에 보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지방에서는 새로운 결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바로 이제 이 무인 정권과 지방의 이제 그 선승들하고 교류를 갖게 되죠, 그죠? 나중에 이제 이 무신 정권 시대 때 교종은 크게 자리를 잡지 못하지만은 이 선종은 이 무신 정권의 집권자들과 굉장히 가까운 그런 이제 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종이 성행하게 되는데 206페이지 보시게 되면 특히 이제 우리가 고려하면 보조국사 진울, 아까 우리 대각국사 의천 이런 분들은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되죠, 그죠? 신라하면 원효, 의상, 자장 이런 스님들, 그죠? 보조국사 진울 스님은 정예결사를 통해서 새로운 그러니까 이 보조 진울 스님이 활동했던 시대가 뭐냐면 불교가 점점 이제 쇠퇴해가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보조 진울 스님은 송강사에서 정예결사를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선교일치를 주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도노 점수를 주장하는 이러한 선불교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천태종에서도 이제 결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원묘 요세 스님의 백년결사입니다. 백년결사. 우리가 이제 중국 불교사에서도 이제 이러한 결사들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는데 우리나라 이 불교사에서도 보면 이러한 정예결사라든지 백년결사라든지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뭐야 사회가 혼란할 때 그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어떻게 보면 불교 운동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천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고려는
그죠? 우리가 이제 원나라 몽고의 침략을 받게 돼서 이제 원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죠? 이때 이제는 불교의 흐름을 보게 되면 선종과 천태종이 융성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일현 스님의 삼국유사가 저술이 되게 되고, 특히 이제 태고보선사, 이 태고보선사도 이제 고려 말에 스님으로서 아주 유명한 이제 인물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원으로부터 임재선을 도입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도의, 그죠? 구산서문의 도의선사, 그 다음에 이 도의선사의 맥이 태고보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보조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조계종이에요. 그래서 원나라에서 임재선을 도입을 하게 되죠, 그죠? 특히 백운경환 스님도 마찬가지로 임재선을. 그래서 우리가 한국선은 임재선이에요. 한국의 선풍은 무슨 선? 임재선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운경환 스님은 불조직지심체요절이라고 하는 이 저수를 통해서 이 책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죠? 아주 중요한 책이죠, 그죠? 여기에는 이제 역대 부처님과 조사 또 이제 법어와 개송들이 적혀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직지신경이라고도 불려집니다, 그죠? 직지신경이라고도 불려지는데, 이것이 이제 지금은 현재 프랑스 도서관에 국립도서관에 소장이 되어 있다고 해요.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로 반환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직지신경, 이때 이제 백운경환 스님이 바로 이제 저술했던 그런 책입니다. 그 다음에 나옴해근선사부도 이제 임재선을 원으로부터 도입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나옴해근도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야 될, 당시 이제 태고보선사와 나옴해근선사, 특히 이 공민왕은 나옴 스님을 왕사로 이렇게 모셨다고도 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 나옹의 제자가 누구냐면 무학이에요, 무학. 그러니까 이제 무학이 누구예요? 이성계를 도와서 조선 왕조를 이렇게 건립하게 되게 되는 인물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절에 가면 삼성각이라는 정각이 있어요, 그죠? 삼성각이 있는데 그 삼성각에 누가 모셔져 있냐면 이 사마상이 모셔져 있어요. 그래서 지공, 나옹, 무학이라고 하는 세 분을 이제 모시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점안식을 할 때라든지 큰 법회를 할 때도 이 세 분이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옹선사, 지공선사, 그 다음에 무학선사, 이 세 분을 증명법사로 이렇게 모셔서 우리가 의식을 하거나 할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을 이제 한국 불교의 사마상이라 그래요. 아셨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성각이라는 정각에 이 세 조사를 모시고 있다. 자, 특히 이제 고려 말의 불교계를 보게 되면, 당시 이제 고려 말이 되게 되면 이제 사대부들에 의해서 이제 성리학이 수용이 됩니다, 그죠? 이제 다시 말해서 유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어떤 사회적 이념으로서 자리를 잡아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리학이 확대되니까 당연히 그죠, 불교가 배척하는 이론들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잘했으면 불교를 배척하는 이론들이 안 나오겠지만, 고려 말이 되면 불교는 굉장히 아주 이제 거의 부패해져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찰의 재산을 축제하고, 또 이제 예를 들면 자질이 부족한 승려들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비판적 목소리들이 굉장히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위안부 해고, 요즘 이제 그 드라마 나오죠, 그죠? 드라마 다 보면 이제 역사를 그나마 이제 우리가 그게 딱 어떤 역사 그 자체를 하진 않지만 그래도 역사에 대한 큰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위안부 해군을 통해서 이제 사대부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때 이제 서로 이성계하고 누구예요?
정몽주하고 이제 막 권력 다툼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이 정몽주나 이 사육신들이 다 이제 죽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성계가 정권을 잡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이런 어떤 상황 속에 이제 불교가 이제 점점 이렇게 자리를 잃어가는. 그렇지만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무학이라든지 이런 스님들이 이제 항상 이런 어떤 이성계라든지 이런 지도자들의 가까이에서 어떤 조언을 하고 했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려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광종 때 승가제도가 만들어졌다 했어요, 그죠? 그래서 스님들이 지금도 이제 우리도 이제 스님들 승가제도가 지금도 이제 새롭게 막 부활을 해서 저희들은 이제 예를 들면 6급, 5급, 4급, 3급, 2급, 1급 이런 식으로 이제 승가제도가 있는데, 당시에는 이제 종선, 대선, 또 이제 선종대선, 교종대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러한 승가제도를 통해서 뭘 만들었냐면 법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종은 선종법계가 있고, 그죠? 교종은 교종법계가 있어요. 그래서 대덕, 대사, 증대사, 삼중대사, 선사, 대선사.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큰 스님을 대선사라 이렇게 칭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법계에 따른 이제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은 이제 우리 조계종 같은 경우는 종사, 다음에 이제 뭐요? 종덕, 종사, 대종사 이런 식으로 이제 법계 분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종법계 같은 경우는 대덕, 대사, 증대사,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이제 승통 이런 이제 법계 분수가 이제 고려 시대 때 이제 스님들이 승가 제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려 시대 때는 여러 종파들이 많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교종도 다양한 교종들이 나타나게 되고, 또 선종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죠? 앞에서 봤듯이 이제 구산 선문을 중심으로 한 여러 이제 종파들이 나오는데, 고려 때는 아까 이제 오교 구산이라는 표현이 나왔었는데, 이제 이 고려가 되게 되면 오교 양종으로 나눠지게 돼요. 그죠? 오교 양종. 그래서 오교는 화엄종, 법상종, 법성종, 열반종, 율종. 이것은 이제 신라 때 이 오교의 개념이 그대로 고려까지도 이어지고, 양종은 뭐냐면 아까 이제 어떻게 보면 흐름이 가장 큰 흐름이에요. 천태종과 뭐요? 조계종이라고 하는 이 두 종파가 가장 큰 흐름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조선을 보게 되면 오교 양종에서 싹 없어져 버려요. 그냥 다 이것을 통합시켜 버립니다. 조선 시대가 되게 되면. 이렇듯이 이제 불교의 어떤 다양한 이런 어떤 교리적인 발전이나 이런 것들이 조선에 와서는 많이 축소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고려하면 이제 대장경 조판을 여러분들이 쭉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초조대장경을 이제 조판을 하게 되는데, 현종 때, 당시 거란이 침입할 때 이제 이 대장경 조판 발언을 일으켜서 40년에 걸쳐서 완성이 되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이제 803 부인사에 보관을 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23대 고종 때 몽고가 두 번째 침입할 때 이 초조대장경이 없어져요. 소실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진 것이 이제 고려 속장경이에요. 고려 속장경. 13대 선종 때 이 교종 도감을 설치해서 만들게 되는데, 이 고려 속장경은 송나라, 요나라, 일본 이런 여러 이제 각각의 나라에서 대장경들을 모아갖고 이것을 수집해서 이제 당시 대각국사 의천에 의해서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것 또한 원나라 침입으로 소실이 돼요. 원나라 때 이제 원나라가 침입하면서 이 고려 속장경도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제 영인본만이 이제 남아 있게 되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212페이지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해인사에 남아 있는 고려 대장경이에요. 그래서 초조 대장경, 고려 속장경,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뭐다? 고려 대장경이다. 국보 32호입니다, 그죠?
23대 고종이 천도한 강화도에서 당시 강화도에 대장도감을 설치해서 이 경판 불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16년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1251년 10월 11일로 완성이 되는데, 그래서 10월 11일이 책의 날이 바로 이 고려대장경이 완성한 날을 기념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10월 11일을 책의 날로 이렇게, 여러분들은 책 잘 안 보지만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 제조대장경 또는 제조장경이라고도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리고 이제 팔만대장경이라고 이제 우리가 불려지는데, 그죠? 현재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죠, 그죠? 경판수가 몇 개요? 8만 1258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팔만대장경이다 이렇게 불려지는 겁니다. 그 속해 있는 경의 종류만 해도 1512부고 권수로는 6791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고려시대 때는 이러한 대장도감을 설치해서 이제 그것을 하나하나 전부 이제 나무를 팠잖아요, 그죠? 판각을 통해서 이러한 부처님의 경전들을 우리가 이제 지금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려시대 때는 대장경 조판이라든지 또 오교양종, 그 다음에 이제 당시 이제 사마상 이런 이제 큰 내용들. 그래서 고려 때는 국교가 불교였지만은 고려 말이 되게 되면 이제 불교가 여러 가지 폐단을 일으킴으로 해서 또 그러면서 이제 성리학이 들어오고 결국 나중에는 이제 고려 건국의 주요 이념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성리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시대적인 흐름이 이제 우리가 보면 참 묘하다는 느낌이 나옵니다. 이것 또한 이제 불교 공부의 중요한 척도입니다. 자, 조선 불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조선 시대를 500년 2조 500년이라는 505년인데, 그래서 조선이 1392년부터 1897년까지 505년의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랜 왕조 기간이죠, 그죠? 말 그대로 이제 조선 시대는 이제 여러분들 교재 한번 보시게 되면 배불론이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배불론이라는 것은 바로 불교를 배척하는, 이제 쉽게 말해서 나중에 정도전에 이제 불시작변이라고 하는 이 정도전이 불교의 낱낱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교의 이념하고 맞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특히 이제 우리가 유교에서는 이제 부모로부터 받은 이런 어떤 신체에 대해서 일체 훼손을 하면 안 되는데, 스님들은 일단 뭐예요? 머리를 깎는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당시에. 그래서 고려 말에 불교의 일반적 성격은 왕실 후원을 너무 받다 보니까 국가재정이 소모되고, 또 기복과 의례를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고, 또 사원 경제가 세속화되고 승단이 일어나.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 거의 이제 어떤 우리가 예를 들면 그 불교가 화려했던 시대도 있었지만은 불교가 이제 내리막길을 가는 데 있어서 나타났던 거의 같은 모습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성리학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죠? 신흥사대부 등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러한 이제 유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도전이나 정몽주 등 이런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리학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조선 초에 정도전의 불시작변이라고 하는 이 저서가 예를 들면 이제 불교의 윤리적인 문제, 예를 들면 부모를 버리고 출가를 하고 머리를 깎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스님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절을 하지 않거든요. 이런 어떤 이제 불교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아주 비판하는 책이 바로 이 불시작변이에요. 자, 고려는 바로 이성계에 의해서 고려 왕조가 만들어지죠, 그죠? 그래서 무학대사를 왕사로 삼고 천태종의 조구를 국사로 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려 말이 천태종과 그 다음에 조계종, 그죠? 선종 두 종이 중심이었는데, 이 두 분을 무학대사와 이제 조구라는 스님을 왕사와 국사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개경에 영복사를 중창하고 문수회를 열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 봤었던 한양의 흥천사, 그죠? 흥천사라는 그 절을 세우고 도첩제를 이제 실시하게 됩니다. 이 흥천사는 1396년 태조 5년에 신덕왕후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창건된 사찰이에요. 그래서 왕실 사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선조 때는 보면 이제 불교가 굉장히 탄압을 받기도 했지만은 왕실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제 불교 사찰에 가서 기도도 하고 또 공양을 올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은 늘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태종 3년, 태종 때 와서 이제 이 불교가 많은 엄청난 이제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사찰이 폐쇄되고 승려가 환속되고 사찰 토지가 국유화되고 도첩제를 실시해서, 도첩제는 신분제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스님이 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왕사 국사 제도를 폐지해요. 그래서 이제 이 태종 때 이제 왕사 국사 제도가 폐지가 되게 되고 왕릉에 이제 사찰을 짓지 못하도록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불교를 탄압하는 이제 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시 11종이었던 것을 7종으로 축소를 합니다. 태종년에, 그죠? 그래서 불교 교단을 7종으로 이제 축소를 하게 되고, 당시 전국의 사찰 수가 242개였던 것을 36개로, 나머지 사찰들은 다 없애버리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전부 이제 국가에서 몰수를 하거나 없애버리는, 이게 이제 세종 6년에 이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교재 216페이지 보시게 되면 당시 이제 하모득통이라고 하는 스님이 무학 스님의 제자인데, 이 하모득통 스님은 당시 이제 그 현종론이라고 하는, 또 유석지리론이라고 하는 것을 져서, 우리 아까 이제 정도전이 불시자편을 가지고 이제 불교를 배척했잖아요. 그에 대한 이제 또 낱낱이 이제 그에 대한 어떤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제 쓰는 책을 짓습니다. 반론을 짓는 거죠, 그죠? 이런 책을 지은 분이 바로 하모득통 선사예요. 우리가 이제 세종인이라는 인물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왕조의 역사에서 보면 아주 대단한 어떤 그 인물이기도 하죠. 또 한편으로는 불교를 탄압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불교를 옹호했던 양면성을 가진 임금이 바로 이 세종 임금이에요. 그래서 오교 양종을 성교 이종으로 이제 통합을 해버립니다. 통합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경성에 2개의 절 외에는 전부 다 폐쇄시키고, 자,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은 승려의 성내 출입 금지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 안에 스님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게 되면 선교 양종으로 통합을 하게 되는. 그래서 선종은 흥천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게 되고, 교종은 흥덕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두 군데만 남겨두고서 모두 없애버립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어떤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불교를 어떤 이제 여러 가지 탄압을 했지만은 자기 자신은 불교를 믿었어요. 아주 독특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당시 이제 정치 세력들이 이제 전부 이제 유교 중심이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뭐 상소를 올리고 막 하니까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은 했지만은 이제 실질적인 자신은 뭐다? 불교를 숭상하고 또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요. 그래서 내불당이라고 하는 것을 건립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제 궁 안에 이제 그 법당을 세운 거죠. 궁 안에 법당을 지어서 늘 이제 하도 유생들이 이제 막 임금이 어디 사찰에 가는 걸 반대하니까 아예 궁 안에 이제 내불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이제 흥천사 석탑을 안치해서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 세조 때는 여러 가지 법회들도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종 임금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도첩제를 폐지해요. 도첩제. 아까 승려의 신분제라고 했어요, 그죠? 폐지를 하고 승려가 되는 것을 원천 봉쇄합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존의 승려들은 전부 환속시키고 사찰을 다 없앱니다. 그리고 이제 연산군 때는 이제 더 이제 불교가 폐해를 당하게 되죠, 그죠? 전부 이제 막 스님들 다 내쫓아버리고 비구니 스님들 비는 이제 전부 궁방의 비로 만들어버리고 노비로 만들어버리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연산군 때. 중종 때가 되게 되면 이제 승가 제도를 완전히 폐지를 하게 돼요. 승가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게 되고 이제 경국대전은 이제 국가의 법전이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스님들의 출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든 법조항을 없애버려요. 이런 식의 이제 내용들이 우리가 볼 수가 있고, 특히 이제 그 원각사라고 하는 이 원각사 세조 때 지었던 원각사를 이제 헐어버리고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그리고 인조 때 와서는 1623년 우리가 아까 이제 세종 때 이제 도성 출입을 했지만 이것을 더 아주 강력하게 승려 도성 출입을 금지시킵니다. 또 석숙종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승려들이 도성에 성 안에 출입을 금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제 이 조선시대 때 불교가 얼마나 탄압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이 도성 출입 해제가 언제가 되냐면 1895년에 해제가 됩니다. 고종 임금 때 이제 해제가 되는데 누가 해제를 이렇게 쉽게 하냐면 일본 승려가 이것을 해제시킵니다. 일본 승려가 이제 고종에게 당시 이제 내각 대신이었던 김홍질에게 얘기를 해서 승려들이 어떻게 스님들이 성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느냐 해갖고 이제 도성 출입이 해제가 돼요. 아픈 역사들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그렇지만은 이 2조 500년 동안 숭불의 왕도 있었다는 거죠. 세조 같은 경우는 이제 강경도감을 설치해서 그죠, 여러 경전들을 번역합니다. 석보상절이라든지 월인청강지곡이라든지 월인석보, 또 이제 정경법을 실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종로에 가면 그 원각사 그 탑만이 남아있죠, 그죠? 그 원각사를 참관하기도 하고, 이제 세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많은 이제 호불적인 그러한 인물이었다고 보시게 되면, 그 다음에 명종 때에 이제 이 문정왕후가 섭정을 하게 됩니다. 문정왕후가 섭정을 하게 되는데, 이 문정왕후 뒤에는 누가 있냐면 당시 보우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정왕후가 이제 보우 스님을 중심으로 해서 당시 이제 폐제되었던 승과를 부활시킵니다. 승과 제도를. 이때 이제 승과 시험에 합격했던 사람이 바로 서산 사명대사예요. 그래서 이제 좀 이제 다시 불교가 일어나는가 했더니 이제 결국 이제 보우 스님은 이제 유생들에 의해서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죠. 문정왕후가 일찍 죽어요. 또 일찍 이제 죽게 되는데, 당시 이제 봉은사, 지금의 서울 강남 봉은사죠, 그죠? 그다음에 봉선사, 경기도 양주에 있는 봉선사, 이런 절들을 이제 다시 재건해서 교단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승가와 도첩제를 실시하게 되고, 이때 서산대사 사명당이 승가에 급제를 하게 됩니다. 문정왕후가 이제 별세를 하자마자 다시 또 이제 불교가 탄압을 하게 됩니다. 요때 이제 명종 때 잠시 이렇게 일어나다가 다시 또 이제 불교가 이제 또 여러 가지 탄압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러한 시대 때에 이제 우리가 조선 시대 때 승려들을 보게 되면 무학자초라든지 함호동 기향, 그 다음에 성민스님. 그래서 성민스님 같은 경우는 어떤 스님이냐면 태종 시대 때 폐불에 항거하기 위해서 신문고를 쳐서 직접 왕에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건의했던 스님이 바로 성민스님입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문정왕후의 이제 뒤에서 불교를 일으켰던 했던 인물이 허응당 보우선사예요. 이 보우선사. 이 보우선사도 이제 우리가 조선 시대에 여러 이제 고승들 중에 눈여겨봐야 될 스님이에요. 그래서 선교 양종을 부활하고 300개의 사찰을 공인 정찰로서 이렇게 정하게 되고 승려 4,000명을 선발해서 승가를 설치하게 하고 짧은 시간 안에 이제 다시 불교를 일으키려고 했었던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 제주도에 유배를 가서 제주도에서 죽게 됩니다. 이 보호선사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저서들도 있고. 이 스님은 유불일치를 주장했죠. 유교와 불교는 하나다. 서로 다르지 않다. 선과 교가 융합하고 이런 것들을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말 조선시대 때 가장 큰 국난이 바로 임진난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임진난 때 이제 활동했던 인물이 서산휴정, 사명유정, 처형, 영규 이런 스님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산 스님 같은 경우는 임진왜란 때 이제 바로 선조의 부름을 받고 팔도 도총섭이 되어서 승병을 이끌고 이제 왜구들을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는 이런 많은 그 공과를 이루게 되죠,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그 저서가 성가기감이라는 저서군요. 서산 스님은 마지막 그 삶을 묘향산에서 이 묘향산이 서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님의 이제 법호가 서산대사라 이렇게 불려지는 거예요. 그 서산 스님의 제자가 바로 사명대사 유정이죠, 그죠? 이 유정 스님도 사명대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임진왜란 때 서산 스님을 도와서 일본 왜구를 크게 무찔렀던 인물입니다. 특히 이제 또 사신으로서 명나라와 이렇게 이제 그 합심을 하고 또 일본에 이제 끌려갔던 우리나라 백성들을 이제 사신의 입장에서 다시 이제 구해오기로 하고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우리가 조선시대 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형 스님 같은 경우는 이제 700승병을 이끌고 그죠? 권율장군과 함께 이제 이런 어떤 그 큰 승리를 이루었던 인물이고 영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규 스님도 그래서 이 영규나 처형이나 그 다음에 서산대사나 사명대사 이런 분들은 당시 이제 꺼져가는 우리 조선을 구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죠? 이제 이런 스님들이 있었기에 어떻게 보면 이 조선 시대에 불교가 탄압을 받기도 하고 힘든 그런 과정이 있지만은 나라가 어려울 때는 스님들이 다시 또 일어나서 나라를 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 불교가 이렇게 내려올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223쪽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초이선사 같은 경우는 이제 다도의 정신을 일으킨 스님이죠, 그죠? 당시 정약용이나 추사 김정희들과 교류하면서 많은 이제 이 불교의 사상들을 폭넓게 넓혔던 인물이 바로 초이스님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조선의 그러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게 되면 한국 불교 10대 사건이라고 정의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뭐 앞에 우리가 쭉 해왔던 그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잠깐 화면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조선 불교를 전체 한번 개관을 해보면 정말 2조 500년 동안은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암울한 시기였죠, 그죠? 정말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뭐 스님들이 성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죠? 모든 절들이 다 폐사가 되고, 그런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법등이 이어졌다. 법등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법이 끊어지지 않고 전해졌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무학자초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세조 때 신미 스님이라든지 수미 스님이라든지 이런 스님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허응당 보우 스님 이런 스님들, 그 다음에 사명유정에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무학대사 같은 경우는
여러 이제 일들을 우리가 했다. 특히 이제 태조가 조선을 건국하는 데 있어서 정신적인 지주의 역할을 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한양 천도를 이렇게 했던 인물이 바로 이제 이 모학대사입니다. 그리고 왕사와 국사제도를 존속시키고 여러 불사들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대장경이 이제 해인사로 옮겨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당시 조선 초에 승려 신분을 이제 보게 되면 이제 교정, 그다음에 선종, 대선. 그러니까 대선은 이제 승가에 급제한 자에게 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왕사나 국사나 도승통 이런 이제 그 당시 이제 스님들의 신분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조선 불교를 숭유억불 시대라고도 얘기해요. 숭유억불,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압하는 이러한 이제 정책들이 조선조에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사찰수를 제한하고 스님들을 환속시키고 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여러 이제 이 교정과 선종들을 통합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도전 앞에서 우리 봤듯이 불시잡변을 통해서 성리학의 이론에 입각해서 불교를 배척하는 이런 비판을 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아까 하모 스님 같은 경우는 현정론이나 그죠? 유석질 이론을 통해 갖고 불교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배불론자들을 위해서 유교의 교훈과 비교해서 잘못된 견해를 시장하기 위해서 현정론이라는 책을 썼고, 또 이제 차이점, 유교와 불교의 차이점들을 설하는 것이 유석질이론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게 누가 썼어요? 하모다. 그죠? 스님께서 이러한 이제 그 당시 유교와 불교의 어떤 대립 관계 속에서 이러한 저서들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 이제 세조 때 보게 되면, 세조 때에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세조 임금을 호불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다양한 이제 불사들을 하게 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온각사 탑을, 현재 지금 탑골공원에 있는 탑이죠. 그죠? 이것을 완성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듯이 성종, 연산군, 중종, 이런 왕조 때는 이제 불교가 많은 탄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이제 일어났던 시대가 조선의 불교 중흥이 보였던 시대가 바로 보우스님, 그죠? 명종 때, 바로 이제 문정왕후의 도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승가제도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이런 이제 또 도첩제가 새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조선시대에는 여러 선문의 보통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벽계의 정신선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선이, 우리가 말하는 구산 선문의 선맥이 조선까지도 이렇게 쭉 이어져서, 그것이 이제 근대의 경어, 망공, 하남 이런 스님으로 이어지고, 또 그것이 이제 예를 들면 성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도사의 경공 스님 이런 쪽으로 쭉 선맥이 이어져서 한국에 이러한 어떤 선종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맥만 가까스로 이 조선 불교의 산성 불교의 기반을 공고히 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가풍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가 절집에마다 이렇게 가풍이 있다. 해인사는 해인사 가풍이 있고, 통도사는 통도사 가풍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어떤 조선 시대 때 이런 것들이 이제 굳건하게 만들어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선조의 선풍의 확립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특히 서산 스님의 선교 연불가는 조선 후기의 어떤 우리의 산문 수업의 가풍을 형성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까 봤던 선가기감이라고 하는 이 저서가 우리가 이 말하는 선과, 또 예를 들면 교화, 연불수행과 주력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의 어떤 수행적 개념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임진왜란을 중심으로 해서 영규대사라든지 또 사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의승병들의 이야기들이 우리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조선 불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호국 사상이고 스님들이 이제 이러한 어떤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던 이런 것들이 이제 의승분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백곡천흥이라고 하는 스님이 항소를 올리게 되는데, 현종 4년에 전국 사원의 노비한 토지까지 환수하여 사찰의 존속이 어려워지자 불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임금에게 감패석교서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이 저서예요. 그래서 이 항소를 올려서 너무 사찰이 불교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임금께 항소를 올린 백곡천흥성사의 이야기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진묵대사 같은 경우도 진묵대사는 이제 사명대사와 같은 시대 때 인물인데, 이 진묵스님의 일대기도 이제 책으로 소설로 나왔죠, 그죠? 그래서 이 진묵대사는 산중에서 수행에 전념하면서 또 다른 불교의 새로운 수행의 모습을 보여준 인물이 바로 진묵대사입니다. 그래서 조선 불교의 회통 사상인데, 고려 불교는 불교가 종교, 철학, 정치, 지도 이념으로서의 독자적 지위를 갖고 있었죠, 그죠? 그래서 고려 불교는 뭐예요? 국교 자체가 불교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정치 이념이나 어떤 삶의 어떤 모습 하나하나까지도 전부 불교적인 색깔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조선 불교가 되게 되면 이제 그죠? 유교가 중심이 되면서 뭐요? 순유 억불 정책이 펼쳐짐으로 인해서 이제 존립의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 회통 사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불교와 타교, 특히 유교와의 갈등을 대립관계를 새로운 방향으로 조화시키어 회통하고자 했다. 그러면서 이제 비교 이론, 조화론, 회통론 등을 통해서 방법을 모색했고, 대표적인 것이 헌정론이라든지 허응당집이라든지 선각이감 이런 저서에서 보게 되면 이제 뭔가 이렇게 이제 회통 하나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선과 교가 다르지 않고 연불과 그죠? 주력이 다르지 않고 이런 것들을 전부 하나로 이렇게 통하게 만드는 이러한 개념들이 조선불교.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지금의 현재 우리 한국 불교에도 그대로 전해져 나오는, 지금의 모습에도 그대로 전해져 나오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당시 스님들의 계 운영도 이렇게 했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계를 이렇게 해서 어떤 이제 사찰을 유지하고 또 예를 들면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이제 당시 뭐 갑계라든지 또 신라 시대 때는 보 이런 형태의 이제 운영 방법들이 나왔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 후기에 와서는 선을 통한 논쟁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저서가 선문수교, 선문사변만호, 선문정종록 이런 저서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스님들이 이제 보통 이제 대학원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어떤 말 그대로 이제 선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임재선이다 또 무슨 선이다 이런 선에 대한 논쟁에 대한 이야기들이 당시에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 중기 이후에는 스님들의 사회적 지위가 낮아지게 되고 사찰이 황폐화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우리가 말하는 이판사판승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때 조선시대 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판승은 수행하는 이들을 우리가 보통 이판승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경을 본다거나 그죠? 또 참선을 한다거나 이런 분들을 이판승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판승을 이제 우리가 이제 스님들 방에 가면 청산이라고 해요. 청산. 이판승은 이제 배군이라고 해요. 배군이라 이렇게 표현해 놓고, 사판승은 이제 말 그대로 사찰을 경영하고 운영하고
여러 가지 이제 행정 사무 업무를 관장하는 스님들을 보통 사판스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판사판이다 이 말은 그냥 다 때려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이제 그 스님들이 이제 각자의 어떤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수행하는 스님들, 또 예를 들면 포교하고 행정하는 스님들,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도 이제 결국 현재에도 그대로 이제 우리가 나타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앞에서 했듯이 조선시대 때 이 승려의 도성 출입이 2조 500년 동안 불교계에 끼친 영향 중에서 가장 컸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 고종 32년에 바로 이제 입성 금지가 해제되는 엄청난 이 큰 피해입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조선조의 불교 문화는 새로운 문화 창조가 중요하지만은 이제 선대 문화유산의 보존과 개선을 통해서 가능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제 뭐 사찰이 건립되기도 했지만은 그죠, 많은 사찰들이 폐사가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봐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조선 후기의 왕조 중심으로 이루어진 불사들은 아주 적었다라는 거죠. 적고 또 이제 뭐 크게 이제 고려시대 때처럼 그런 어떤 불사들이 국가가 주도하는 형태의 불사들이 고려시대 때는 우리가 그 연등회라든지 팔간회 같은 경우는 왕이 중심에서 법회가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조선시대 때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정리하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한국 불교사 전반을 이렇게 쭉 봤는데 저는 이제 늘 이게 한국 불교사를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그죠? 우리가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수행하고 했을 때는 불교 또한 그만큼의 발전을 이루었던 시대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그것이 왕에 의해서 또 뭐 어떤 여러 가지 외적인 보호에 의해서 불교가 발전되기도 했지만은 이제 그 발전을 지키지 못했던 거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 우리 스스로 부패해지고 타락해짐으로써 불교는 또 다른 세력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 되고 이제 그런 이제 어떤 역사의 흐름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제 근현대사를 보지 않았지만은 근현대사도 마찬가지예요. 근현대사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어떤 권리, 우리의 어떤 불교의 어떤 힘을 스스로 키우지 못하면은 언제든지 외부 세력에 의해서 부처님 법이 이렇게 아주 처참하게 아주 그냥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인도 불교사도 마찬가지였고 중국 불교사도 마찬가지고 한국 불교사도 큰 맥락에서 보면 그 흐름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너무 많은 내용을 우리가 다루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는 것이 좋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